행정윤리 행정윤리에 관해서는 일단 우리가 기출에 입시, 행시, 인사조직 직렬 다 포함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 행정윤리에 관해서는 일단 우리가 기출에 입시, 행시, 인사조직 직렬 다 포함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별 물은 적이 없다고. 부패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니까 나오면 이제 부패 문제가 주로 나오지. 근데 기본적인 원인이나 해결 방안 이렇게 비슷하게 간다고. 기본적인 성격이. 그래서 하여가 좀 압축을 해서 사실은 행정윤리라는 게 중요한데 아마 정치 사상이나 사회 사상 이런 걸 이제 공부한 사람, 행정윤리를 전공하는 사람이 있긴 있다고. 근데 그런 거 하려면 아무래도 철학이나 정치 사상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실제 논문은 그런 논문들이 있어. 근데 그건 나나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일단 기출에 이제 유일하게 한 번 남은 게 2013년도 재경에서 10점짜리로 공직 종사자와 민간 조직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의 차이점. 사실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윤리에 관해서는 주로 이제 인사행정 이런 데서 보통은 약간 언급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이 한 세 줄 간단하게 언급을 해놨다. 근데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이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교재를 원래 쓸 때는 하여간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차이점이 뭐냐. 크게 보면 기대 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 말은 공직 종사자라는 것이 가지는 공직사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설명할 때 연결을 하겠죠. 기대 수준이 높다. 민간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직자의 윤리의 범위는 단순하게 어떤 개인적 행위뿐만 아니고 개인적 행위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되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이게 정책 활동을 우리가 포함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 행위와 정책 활동을 포함하는 범위가 보다 넓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양쪽의 하나의 차이는 우리가 민간 조직 종사자는 기본적으로 사익을 전제로 하고 사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이다라는 전제 하에 윤리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무 그러잖아요. 간접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익 추구의 차원에서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공직 종사자에게서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일단 공익 추구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익이라는 것은 국민의 다양한 가치를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 어떤 사익 차원에서 내가 사회에 기여한다 이런 의미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다양한 가치를 수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런 어떤 공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윤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민간하고는 하여간 차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써줬으면 됐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하고. 자, 일단 이제 우리가 개념, 그리고 행정윤리가 가지는 중요성. 중요성은 부패는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윤리란 우리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다.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이다. 행동 규범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소극적인 의미하고 적극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소극적 의미라는 것은 어떤 불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부패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부패를 해서는 안 된다. 또는 우리가 어떤 무상한 일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등등. 어떤 규제적인 거고, 적극적이라는 것은 그런 걸 뛰어넘는 어떤, 그래서 어떤 뭐 공익성과 봉사성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적극적 의미의, 그러니까 우리 책임성도 보조만에 따르면 소극적 책임성 하면 법적계 청제적 책임성이잖아요. 그지? 그 다음 적극적 책임성 하면 우리가 어떤 자기 어떤 전문 직업적인 윤리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부패를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행정활동을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중요성. 일단은 우리가 어떤 공직사회가 가진 특수성. 이때 특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윤리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정부가 운영이 된다. 라는 면에서 우리가 윤리적이다. 어떤 예산 이런 걸 오남용한다든지 협의한다든지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우리가 기대 수준이 높다. 왜 그러느냐? 요거하고 주로 직결된다고 봐야지. 공직사회가 가진 이런 특수성 때문에 민간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대 수준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공부문의 어떤 정책 역할이 우리가 확대되면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하다, 지대하다, 사회적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어떤 공직자에 대한 어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어떤 정부 불신, 정부 불신이 가진 어떤 심각성을 고려를 할 때, 우리가 정부 불신의 원인 가운데 그런 게 있었잖아. 윤리라는 게 있었다. 관료의 윤리라는 것이 우리가 정부 불신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학자들이 흔히 신뢰 적자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트러스트 데피시트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뢰가 부족하다 이런 의미지.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 적자 아닌 것은 거지. 신뢰가 떨어져 있다. 이제 이런 문제를 감안을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윤리가 가진 하나의 중요성.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확대를 하면, 이건 일반적인 이제 우리 이론적 이야기고, 좀 더 우리가 확대를 해보면 우리가 결국은 NPM에 의해서 나타나는 각종의 NPM의 권한 부여, 또는 어떤 재량권 부여에 따른 비윤리적 행태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성과 측정의 병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그런 측면에서도 행정윤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비윤리적 행태를 우리가 감안을 할 때 행정윤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측정 가능성을 강조하면 자기에게 자신의 성과에 유리한 쪽으로 뭐 목표를 설정하든 지표를 선정을 하든 왜곡 보도를 하든 이런 걸 생기는 걸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뭐 왜곡 보고, 과장 보고, 뭐 이런 거는 그게 판명이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목표가 뭐 바람직한 건지, 적절한 수준인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건지, 이런 걸 따져서 우리가 어떤 규정을 통해서 규제를 한다. 굉장히 힘든 거지. 결국은 그냥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주관적 책임사, 이런 어떤 윤리,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완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제 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연계를 한번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윤리의 어떤 이론적 관점, 뭐 기초, 그래서 이미 우리 그 논문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목적론적 관점하고 의무론적 관점이 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그 논문에도 있지만 하여간 연계해서 간단하게 몇 줄로 한번 좀 정리는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임성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적론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두는 거고. 그래서 우리 그 논문에 보면 동리주의적 관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두는 거고, 그 말은 동기보다, 행동의 동기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따라서 그 결과가 잘못되면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한 처벌을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한다. 이제 이러다 보면 여기 생기는 부작용은 뭐냐? 결과가 중요하니까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수단을 뭐 탈법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비합리적인 그런 수단을 통해서 결과만 내려는 어떤 행위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문제가 생긴다. 반면에 이제 의무론적 관점은 우리가 행동의 결과보다는 동기에 초점을 두고 결과가 아닌 동기 자체의 윤리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행동의 의무다. 관료가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될 의무가 있다. 우리 아까 뭐 내부고 말도 그래. 도덕적 행동이다. 동기 자체가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보면 여러분이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처벌을 감면해주는 조건에 보면 공익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업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 내지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럼 의도 자체가 공익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도를 묻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면책제도라는 거는. 그래서 하여간 막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가지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의무론적 관점에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통제의 대상을 삼게 되면 결국은 이건 개인의 어떤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을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양쪽이 있다. 그래서 그 논문하고 같이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참조를 해서 외부 자료에 있는 내용을 해서 하나당 한 두 줄씩이라도 양쪽이 어떤 내용이다 정리를 해놓는 거는 내가 보기에 유의미하다. 책임성과 관련해든 뭐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물을 수 있고 그 논문도 보면 기본적으로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각각의
어떤 행정 이론이 강조하는 책임성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거니까 충분히 그걸 물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해야지.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행정윤리와 관련된 이야기. 일단 이제 우리가 행정윤리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법령들이 있다. 그 관련 법령 경우에는 어떤 좀 처벌 조항을, 법적 강제력을 가진 것도 있고, 단순 근고의 의미가 있는 거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구분을 해서 법령적인 규제, 그 다음에 자율적 규제,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권유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한다. 법령적 규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어떤 소극적 의미인 거고, 그냥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우리가 법령적으로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국가공무원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정도 있고, 백지 신탁 제도에 관한 것도 있고, 뭐 등등.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 이건 다 어떤 법령적 규제에 속하는 거고, 자율적 규제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일종의 선언적 의미를 가진 거지. 대표적인 이제 공무원 헌장. 2016년도에 새로 만들어졌다. 공무원. 그 다음에 공무원 헌장 실천 강령. 뭐 이런 거 여러분 인터넷에서 아마 검색을 해보면 안에 있는 내용은 뭐 대충 우리가 짐작해보면 그런 거지. 우리나라 교육,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육 헌장 이런 거 외우고 했나? 그런 게 없었나? 우리 때는, 그때가 뭐,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이니까,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했겠지. 교육 헌장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교육 헌장을 외워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테스트를 받고 이랬어야 됐어. 사실, 참 웃기는 거지. 그 다 선언적 의미거든. 막, 처음에 하여간 홍익인간부터 나오는 거 내가 기억을 하는데, 뭐 하여간 그런 것. 그 다음 공무원, 여러분 이제 공무원 새로 신규 발령을 받으면 공무원 복무선서 뭐 이런 게 있다. 오른팔 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자율적 규제에 속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어떤 강제성을 좀 가지고 있는 거는 요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일 거고, 공직자윤리법은 대부분 다 보면 말 그대로 의무다, 이렇게 하면 좋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좀 법적 강제력이 좀 덜하고, 이건 정말 뭐 자율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행정윤리의 저해 요인이 뭐냐. 이건 이제 부패하고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부패하고 뭐 비슷하죠. 개인적 차원이니까 어떤 연고주의나 온정주의라든지 또는 어떤 무사안일주의 이런 식의 등의 가치관이 행정윤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요. 좀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제도적 요인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행정윤리가 왜 제도가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이제 계층제적 구조라는 것이, 계층제적 구조가 사실은 이제 업무의 어떤 분할을 특징으로 하는 거거든. 업무를 밑으로 나눠서 쪼개서 나눠주면서 계층제적 구조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윤리적으로 행동을, 그게 옳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대서 하는데, 그게 조직, 우리가 전에 훈련된 무능력처럼 조직 전체에 그게 정당한가, 조직 전체가 해야 될 중요한 임무인가 하고의 어떤 그런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자기 업무만 하다 보면 자기 업무를 잘하는 거하고 조직 전체의 어떤 미션이나 비전하고 이게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막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기 업무를 하다 보면 자기 어떤 사적 목표를 중시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조직 전체 목표와 우리가
상치하게 되는,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대표적인 이런 거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건태, 소위 이제 그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가장 선봉주자였잖아요. 이제 그분이 옛날 유신 정권 때 이제 잡혀가서 경찰에서 고문당하고 뭐 이런 거를 자기가 이제 그 와이프한테 하여간에 뭐 이렇게 정보를 비밀리 해가지고 그 와이프가 이제 그런 걸 정리를 해가지고 신동아에다가 실었다. 그러니까 그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그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내가 딱 나는 기억은 뭐냐면 그래서 그 이건한 고문경관이라는 사람이 유명하다. 예? 그래서 우리 시대 때는 대충 그 사람을 기억을 한다. 예? 그래서 일종의 말하자면 고문 전문가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막 수조에서 이렇게 어떤 물을 이용해서 고문을 하기도 하고 해서 막 자기가 거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있는데 고문경관들이 자기끼리 무슨 사적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자기가 의식을 잃은 줄 알고. 근데 그 이야기에 내려보니까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자식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이 하고자 하는 말이 그런 거지. 저 사람들도 보통 국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데 고문 기술자인 거지. 고문 기술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런 어떤 조사를 해서 자백을 봐야 되는 자기 업무만을 딱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어떤 비인간적인, 인간말살적인 행위를 하는 건데 그게 그 조직 전체가 가진 목표는 사실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다. 윤리적인 건 아니다. 이제 그런 맥락의 하나의 우리가 예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규를 강조하는. 법규를 강조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뭐 무사한 일, 목표 대치 뭐 등등 이야기하듯이 그런 적극적인 행위가 우리가 잘 안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관련 법령의 형식성. 그래서 뭐 단순히 권고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어떤 행정윤리를 촉진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은 뭐 그냥 부패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다. 그래서 어떤 외부 집단의 어떤 이기적인 접근, 이기적으로 접근하거나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압력을 행사, 외압을 행사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정윤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뭐 유지하면 여러분 제도적 요인, 요건 이제 우리가 부패하고 좀 다른, 이건 기본적으로 부패의 원인은 비슷하잖아요. 이건 좀 다른 부분이니까 한번 좀 기억을 해놓는 건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뭐 일종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안이라는 거는 뭐 다양한 각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주로 윤리적 정부, 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이제 OECD의 그 보고서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 이제 맥락이 보면 NPM이 확산되면서 우리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행태가 정부 내에서 많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감안을 해서 OECD에서 윤리적 정부, 직역을 하면 윤리 기반의 정부래. 윤리 기반. 보통 막 윤리적 정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리적 정부라는 것은 이제 OECD의 개념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 분위기를 정진시키는 어떤 윤리 기반의 정부다. 그래서 보통 글에 보면 이런 식의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와. 공공가치 기반의 정부다. 그럼 그건 뭐겠어요? 모든 어떤 정책 활동이라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정부가 운영돼야 된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공공가치 기반의 정부다. 뭐 이런 표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윤리 기반의. 이게 중요하다. 이건 뭐 하나의 일종의 NPM에 대한 반성이라는 측면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중요한 어떤 특징, 구성 요소로서 이 사람들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 하나는 책무성, 그 다음에 투명성, 그 다음에 개방성,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뭐 책무성이라는 건 뭐죠? 행정 활동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하고, 투명성은 주로 보면 이제 정보 제공이라는 의미에서 정보를 우리가 투명하게 제공해야 된다. 개방성은 우리가 외부의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구성 요소로 하는 윤리적 정보. 그래서 요 기본 개념 정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글을 쓸 때 뭐 부패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개념이고 이런 걸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부패도 마찬가지로 어떤 좀 구체적인 대안이 어떤 게 있느냐. 그럼 결국은 이제 여기와 관련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해보자. 자, 우리가 개인적 차원에서 관련해서 뭘 해야 되겠냐. 어떤 공무원의 어떤 윤리 문화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는 윤리적 프로그램, 체계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좀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어떤 민간 전문 기관과의 어떤 협업이 좀 필요하다. 그런 걸 통해서 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 부패도 마찬가지고 윤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하면 정부가 강도 높은 어떤 조치나 또는 재원을 투자를 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부패하고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나라가 싱가포르하고 타이완 이야기, 대만 이야기를 하거든. 이제 대만의 경우에는 왜 그렇게 부패에 대해서 적극적이냐? 옛날에 이제 미국이 소위 이제 원조 차원에서 그 당시에 이제 장개석 총통이 이끄는 국민당한테 많은 무기를 지원을 했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그 무기가 많으니까 당장 뭐 전쟁할 일이 없으니까 무기고에다가 쌓아놨겠지. 그런데 이제 모택동의 공산당하고 전쟁이 딱 벌어진 거야. 그래서 전쟁하기 위해서 무기고를 딱 열어보니까 무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간부들이 공산당에 다 팔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만에는 그만큼 부패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자기 정권을 잃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만은 어떤 부패에 대한 어떤 그런 강도 높은 조치들이 많이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이광요 수상이 소위 이제 싱가포르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아버지 비슷한 사람이 싱가포르를 제대로 좀 체계화하고 발전을 이끈 가장 핵심이 돼. 우리나라 같으면 뭐 박정희 대통령 비슷한 거지. 초강에 그렇게 어떤 기틀을 닦은 뭐 그런 맥락의 이야기인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이제 우리가 뭐 언론을 통해서 나오듯이 이게 싱가포르가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일반 시민의 행동에 대한 규제가 많다. 껌을 뭐 길거리에서 뱉는다든지 지하철 이런 데 음료수도 못하게 한다. 음료수를 들고 못하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들이 금지된 게 많거든. 근데 싱가포르에도 가보니까 또 생각보다 다른 거 있다. 거기도 보면 흡연구역을 따로 만들어 놓고 또 나름대로 그런 거 있긴 있어.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한다. 이제 그게 그 이강윤 수상이 이제 우리가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내가 뭐 확인할 바는 없고 그 어느 날 TV를 보다가 그 TV에 이제 일본이 그때 막 경제 완전 화랑기 1970년대 전 세계에서 국부가 가장 미국을 넘어서던 그 시기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가가지고 말하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거야. 뭐 길거리에 침을 뱉는다든지 뭐 이런 거. 그냥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하여간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에 대한 교육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부패 문제라는 건 어디서 심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게 나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 좀 믿기가 약간 그렇게 하는데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이광윤 수상이 이제 공무원들한테 반부패 선언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한 부패 행위, 부조리는 다 봐준다. 다만 앞으로
부패 행위로 적발되는 10명은 사형을 시킨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우리 답안지에 쓸 내용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 했다 치자고. 그 정도의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느나, 하고 본인이 당연히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부패라는 것을 잡는다는 건 사실 힘들다. 부패도 어떤 면에서는 보면 사회 현상의 그냥 일부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뭐 정치 권력 차원에서 이런 게 별로 없다고. 우리가 박정희 정권 때 경제 성장을 했지만은 관료들의 어찌 보면 열심히 일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사실은 부패는 어느 정도 눈 감아준 거야. 그 다음에 개인의 사생활 뭐 이런 거에 가해서 정권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뭐 어떤 조치를 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었다고. 그러니까 일종의 눈 감아준 거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부패라는 게 어찌 보면 가능하게 된 계기. 그 다음 월급도 적었으니까. 뭐 정부가 공식적으로 너 월급 적으니까 다른 데서 받아 먹어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여지. 어찌 보면 신문사가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 신문사도 보면 지금 보면 영업 흑자가 나는 데가 조선일보 정도, 동아조선 정도고 나머지는 대부분 적자야. 심지어는 언론사마다 기자들 월급 차이도 많다고. 예를 들어서 옛날 내가 이제 경향에 그 사장을 했던 친구가 있으니까 그걸 내가 이제 대충 기억을 하는데, 경향 같은 데는 특히 이제 수익 이런 게 딸리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대신에 다른 언론사의 월급을 반을 줬다고. 반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애들 키울 수가 없는 거야. 키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은 밖에 가서 아주 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너가 알아서, 왜냐면 신문기자 취재하려면 취재비도 들고 뭐 이렇게 들 거 아니야, 그지? 사람들 만나가지고 취재하려면 그게 뭐 커피도 사줘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또.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 녀석도 뭐 국장하고 이럴 때 보면 어디 가서 하는데 보면 이제 그때는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닐 테니까 지갑 안에 보면 10만 원짜리 수표가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야, 너 월급 그렇게 적은데 어디서 그 돈 나느냐? 다 그렇게. 그게 어찌 보면 신문사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허용을 해준 거지. 우리 지방에 보면 뭐 사이비 언론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거 다 그렇잖아. 기자직 신분증 하나 주고 그 대신 그 나가서 어떻게 뭐 환경 이런 거 고발해갖고 돈 버리고 뭐 그냥 다 부패 보조가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하여간 뭐 이런 노력들이 좀 제대로 하려면 일단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윤리 기준, 실행 가능한 윤리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뭐 말로만 뭐 윤리적이다 이래서는 안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거 다 돈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건 외국에서 잘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싱가포르나 뭐 미국 이런 데 보면 이런 것들이 잘. 그 다음에 어떤 공정한 보상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뭐 꼭 물리적인 게 아니다.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고 무형적인 것을 포함해서 그런 보상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어떤 투명성 이런 것 제고를 위해서 특히 우리가 IT를 활용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정 윤리를 좀 제고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결국은 어떤 사회 윤리를 우리가 일단 좀 구축을 해야 된다. 사회적인 어떤 합리적인 윤리. 더불어서 어떤 이기적인 접근을 우리가 차단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목적이 청탁금지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청탁금지법 또는 이해충돌 방지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운영을 해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뭐 여러분이 글을 실제 답안지 쓸 때 보면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요거 그다음에 요 한번 기억해 보면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 내용 좀 몇 줄로 정리를 해놓는 거, 요 정도면 될 것 같다. 행정윤리와 관련해서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직 가치에 관한 이건 이제 그냥 외부 자료를 가지고 대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내가 여러분한테 체크를 해줄 테니까. 여기에 관해서 뭐 논문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논문에 보면 뭐 공직 가치의 유형, 그 다음에 뭐 어떤 공직 가치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뭐 쟁점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한째 부각을 할 때, 이때가 뭐냐, 박근혜 정부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정교과서 그때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뭐 이래서 뭐 소위 애국심 논란 뭐 이런 게 있을 때 하여간 이게 부각이 되면서, 그래서 뭐 수험으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니까 뭔가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왜 공직가치, 올바른 공직가치가 필요한가, 이런 걸 이제 필요성 이런 걸 내가 이제 만들어 이런 거야. 여러분 교재에나 수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쟁점은 이거 나중에 보면 이제 PSL, 우리가 조정문에서 공공봉사 동기 이론, 이 PSM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거, 요 부분을 하면 나중에 PSM의 활성화 방안, 그렇게 대한 쟁점이나 공직가치의 활성화 방안이나 쟁점이 서로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연계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자료를 한번 보면 5페이지부터 한번 봐보자. 5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그지? 그래서 여기 가지는 이제 한계 같은 게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밑에 보면 법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이다. 그럼 공무원이 대충 뭐 100만 명이 좀 넘으면 공공기관 직원이 거의 80만 명 이상 된다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배우자와 직계 비존속까지 포함할 경우에 대상이 8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뭐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도적인 실효성이 한계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지?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직가치 하기 전에 그 앞부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헌장을 새로 만들었다. 공무원 헌장을.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2016년에 공무원 헌장을 35년 만에 개정하여 표와 같이 3가지 가치군의 9개 핵심 공직가치, 이거 다 설문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공무원들, 시민들을 대상한 설문조사를 해서 공무원이, 공직가치니까 공무원 개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 또는 규범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이제 파악을 하다 보니까 크게 보면 국가 간에 관련해서 핵심 공직가치가 이런 게 있고, 공직관에 이런 게 있고, 윤리관에 이런 게 있다. 사실 이게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라고, 막 섞여 있는데, 하여간 뭐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한 거지. 근데 이제 이 세 개의 관점에서, 국가 간 공직과 윤리관 관점에서 9개의 핵심 공직가치를 정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너무 많다. 복잡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3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애국심, 국가 간으로서는 애국심, 공직관으로서는 책임감, 책임성, 윤리관으로서는 천명성, 이 3가지를 실제적으로 적시를 해놓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우리나라의 어떤 공무원 헌장에 이 3가지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고, 또 뭐 글을 쓸 때 여러분이 필요할 때 활용을 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자. 그지? 그래서 이제 공직 가치는, 공공 가치는 우리가 공무원이 업무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대외적인 가치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지? 이 공직 가치라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되는 가치. 개념상으로 구분이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 따라서는 이게 단순한 가치뿐만 아니고 행동 기준까지도 포함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분이 공무원이 정책이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 및 행동 기준을 의미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이 공직 가치라는 게 굉장히 다양성, 거기다 별표를 하나 딱 해놔. 그래서 이제 크나한이라는 사람이 이 공직 가치를 4가지로 구분을 한 거야. 윤리적 가치, 민주적 가치, 전문 직업적 가치, 사람 관련 가치, 이렇게 돼 있다. 그지? 윤리적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성과 관련된 가치로서 공무원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성실 등과 같은 도덕적 가치들에 의하여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지? 상관의 명령이나 법규 뭐 이런 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답령인 거고. 민주적 가치, 요거는 위에서 말한 선출직 공직자의 지시에 순응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행정의 복종과 관련된 가치다. 그래서 행정기구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정치적 주인에 대한 공무원의 충성 의무이다. 그 다음에 플러스 시민의 참여와 선호에 기초한 행정을 위한 가치. 그러니까 민주적 가치라는 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동시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도 충돌할 뿐더러, 그지?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순응이라는 게 앞에서 말한 윤리적 가치하고도 충돌할 확률이 많다고. 내용상 보면 그렇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걸 뭐 여러분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냥 큰한이라는 사람이 공직 가치를 윤리적 가치, 민주적 가치, 전문 직업적 가치, 사람 관련 가치로 구분했다. 해서 옆에다가 관련해서 윤리적 가치 하면 어떤 말 그대로 어떤 도덕적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다. 민주적 가치는 정치 명령에 정치적인 통제에 순응하는 것 플러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전문직업적 가치는 뭐 굳이 안 적어놔도 우리 앞에 어떤 전문직업적 지식이나 윤리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사람 관련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국민을 대할 때 일종의 말하면 어떤 이게 우리가 전에 공정성으로 따지면 상호작용적 공정성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시민의 욕구와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하는 것으로서 자비로움, 인본성, 돌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의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 그래서 뭐 인본성, 돌봄, 자비로움 뭐 이런 거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해서 하여간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 두세 줄로 여러분이 좀 요약, 무슨 의미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내용을 알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공직 가치라는 게 충돌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야. 행정 책임성의 유형도 네 가지로 해놓으면 현실에서 우리가 관료들이 하나의 딜레마에 봉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거는 뭐 한번 기억해 볼 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직 가치를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 그냥 일반론인 거야. 수업용어로 그냥 내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행정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악한 문화가 문제가 확산이 되니까 우리가 그런 공직 가치를 통해서 어떤 보다 국민의 의견에 어떤 부합하고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뭐 이런 어떤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공무원이 소극적 책임성에서 적극적 책임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직 가치가 정립이 돼야 된다. 공무원의 영혼 없는 공무원에서 우리가 좀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맥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신공공관리와 관련해서, 신공공관리는 주로 이제 우리가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이제 금전적 보상,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보상, 그걸 우리가 보통 외재적 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제 외재적 보상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수나 승진, 뭐 이런 걸 뜬다. 그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직자가 열심히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내재적 동기, 이 내재적 동기라는 것은 개인이, 다 심리학에서 나오는데, 개인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가지는 것.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자율성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데서 오는 뭐 여러 가지 보람이라든지 뭐 등등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거고. 그래서 공무원은 자기 실현이나 열망 등과 같은 내재적 동기가 오히려 무관심해진다. 왜? 외부에서 자기를 평가해서 컨트롤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재적인 동기는 높아지는데, 그 보상에 맞춰서 내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유의는 커지는데, 그러나 자기의 내재적 동기는 무관심해진다. 이걸 우리가 하니 이제 뭐 내재적 동기의 구축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나중에 뭐 성과급 할 때 또 이야기할 때 우리가 소위 말 crowding out다. 그 뭐 심리학에 보면 이제 구축 이론, 그 크라우딩 아웃가 있고, 그 다음에 강화 이론, 크라우딩 인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외재적 보상, 금전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의 내재적 동기가 관심된다. 따라서 우리가 가시적 성과 달성을 집착하여 각종 비효율적인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데 있어서 공직 가치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문에 보면 이제 공직 가치와
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 뭐 굉장히 많이 있겠지. 우리가 뭐 환경적 차원에서 보면 그 나라의 어떤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특성,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정치 체제 및 정부 구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제 조직 차원에서는 우리가 교육 훈련을 포함한 조직 사회화, 그러니까 공직 사회에 들어오고 나서 교육 훈련을 받는다든지 어떤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 사회화되는, 그 다음에 조직 문화 요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 어떠냐 뭐 이런 데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적 차원에서는 뭐 개인이 가지는 특성, 뭐 이게 뭐 나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성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다 다를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뭐 가족 사회화 뭐 등등 이런 게 있다. 그냥 뭐 이거 참고로 하라. 참고.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조금 생각하면 조직적 차원에서 어떤 게 있을까? 막 교육 훈련 이런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직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리더십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는 뭐 한번 기억해 볼 만 하긴 하다. 그리고 뭐 다른 데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뭐 환경적 차원 뭐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얼마나 뭐 범위가 넓겠어,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방안. 요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공직 가치를 어느 정도 제대로 구축을 하려면 일단 채용 과정에서 공직 가치와 관련하여 역차별이 안 나타나야겠지. 쉽게 말해서 그런 가치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채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공직 입문 동기에 따르면, 오늘 공직에 입문하는 사람이 동기가 대부분이 보면 신분이 보장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직업적인 장점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을 하고 있다. 설문조사로는 그렇다고. 근데 이제 요즘 어떤 젊은 공무원들의 어떤 가치관은 좀 다르다 그러는데, 하여간 뭐 우리가 기존에 보면 그 부분이 하여간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현재 공무원 경쟁 채용 시험은 응시자들의 직무 수행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데 치중되어 있다. 물론 이제 3차 면접에서 하긴 했지만, 그 면접에서 뭐 우리가 공직 가치를 검증해서 뭐 탈락을 시키고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채용 과정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고. 교육훈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육훈련을 통해서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인식이나 공감대 형성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교육 과정에서 차지하는 공직가치 교육의 비중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교육 방법, 뭐 사례 연구, 여러분 이제 3차 할 때 이런 거 하거든요. 사례 연구, 역할 연기, 감수성 훈련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3차 면접 평가를 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좀 체계적인 교육도 좀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앞에 나오는 그 조직적인 요인하고 다 관련된 거지. 공직 가치 정립을 위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의 리더가 공직 가치에 관심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막 사회학습과 그 논문에 보면 그런 게 있다. 리더가 잘하면 구성원들이 그걸 따라한다. 이제 그런 주장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리더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리더가 일반 구성원들하고 그런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낙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이 옆에다가 윤리적 리더십 이렇게 하나 써놔라. 다음에 이제 조직론에 가서 윤리적 리더십 하면 결국 이제 윤리적 리더십이 가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나는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그걸 통해서 두 번째 일반 자기 부하들로 하여금 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이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윤리적 리더십이거든. 얘랑 비슷하다. 그 다음에 그런 윤리적 리더가 부하와의 어떤 경험담 공유를 통해서 일종의 낙수 효과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거든. 그래서 윤리적 리더십 하면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는 공무원 인사관리와 공직가치를 연계하자. 그러면 우리가 성과관리를 할 때 그 성과에다가 이런 공직가치의 어떤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해서 우리가 어떤 인사상에 여러 가지 반영을 하자. 뭐 이런 주장인데 내가 그 퀘스천 마크를 한 거야. 우리가 뭐 하면서 우리가 소위 어떤 정부 활동의 질적인 부분도 반영하기 힘든데 그게 윤리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대로 했는지 이걸 어떻게 성과관리 반영해서 하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헛소리다. 논문에서는 그냥 논리적으로 그렇게 써놓은 건데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공직 가치 아까 큰한이 말한 4가지 가치 그게 대충 이런 내용이다 간단하게 하나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직 가치의 어떤 형성 또는 뭐 공직 가치의 어떤 원인과 관련해서 조직 변수들 앞에서 말한 우리가 조직 차원에고 나오는 몇 가지 이 3가지 있었잖아요, 그지?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이 또 맞춰서 나오는 거거든. 우리 채용 과정, 교육 훈련, 공직 가치 정리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 이제 같이 합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그 내용이 나중에 PSM에도 똑같다. 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PSM에서 가장 큰 논란이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봉사심이라든지 그런 공직에 대한 열망 이런 게 크다라는 게 PSM인데 이게 그런 PSM 같은 것이 또는 여기서 말하는 공직 가치라는 것이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직 전에 형성되는 거냐 아니면 공직에 들어와서 형성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겠죠. 근데 연구 실증 결과들도 보면 뭐 연구 결과가 서로 혼재되어 있다. 근데 이걸 이제 구분하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공직 전에 형성되는 거라면 이 확보하는 수단은 채용이 돼야 됩니다. 후에 공직에 입문한 후에 형성되는 거라면 교육훈련이라는 게 수단적으로 중요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PSM이 또는 공직가치라는 것이 공직 입문 전에 형성되느냐 후에 형성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어떤 쟁점 중에 하나고 그 다음 다른 쟁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말한 과연 채용이나 교육훈련을 통해서 이걸 공직가치 또는 PSM을 구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학자의 글에 보면 일어나는 거였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5급 채용 같은 경우에 3차 면접,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데 학생이 정말 어찌 보면 평생을 걸고 노력을 해가 한 거를 그 짧은 시간에 인터뷰만으로 또는 어떤 그런 어떤 3차 면접을 통해서 당락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나올 때 3차에 그런 질문이 나온 거야. 시험 관련된 국정교과서나 뭐 이런 애국심과 관련된. 그때 대북관계 동료가 있어서. 그러면 그 수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답을 줄 수밖에 없지. 그게 제가 기업하고 다른 점이에요. 기업이 뭘 요구할까라는 것을 자기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야. 어찌 보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걸 그냥 전달해야지. 기업이 이걸 좋아할 거다라는 것은 그건 기업의 함정에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정부는 다르다. 거기에서 뭐 국정교과서 잘못된 거다. 그렇게 누가 대답하겠어?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채용 과정이 애국심을 강요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애국심 강요라는 게 정권마다 달라질 거 아니야.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지. 문제가 돼. 이 면접이라는 게 그게 내가 지금 기업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하다 보면 언뜻 기억이 나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한국에서 영상으로 그 구글에 이제 면접을 몇 단계를 봐. 이제 실무자 차원에서 보고 여기서 오케이를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가서 최종적인 이제 고위 이문직까지 차례차례 이제 기술직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해서 쭉 거쳐가고 이게 프로세스가 긴데 한 번에 이제 그 중간 관리자인지 뭐 고위 관리자인지 그쪽에서 이런 질문이야. 당신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걸 하고 싶느냐 뭐 이런 거야. 이 한국식으로 대답을 한 거죠. 예. 그때쯤 뭐 내가 퇴직을 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말하자면 뭐 후학을 위해서 한다든지 뭐 사회 봉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당신이 지금 있는 기술을 잘 유지 발전해 가지고 회사에서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한다. 그게 완전히 관점의 차이야. 미국은 자기가 전문성, 뭐 엔지니어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 전문 지식이나 기술만 가지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으면 60이 훨씬 넘어서도 일을 한다고. 근데 우리 사회가 삼성전자에 일했는데 삼성전자에 일할 때는 이제 수석연구원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임원급 바로 밑에거든. 이제부터는 이제 올라가서 뭐 상무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거의 올라갈 가능성이 뭐
정말 바늘을 뭐 그런 수준인 거야. 그럼 그 나이가 대충 보면 40대 뭐 길어봐야 후반, 빠르면 30대, 40대 중반에 잘린다. 그러니까 얘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미래하고 그쪽은 실력만 있으면 정년퇴직이라는 개념이죠. 미국은 대학 교수도 정년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도 미국 교수에서 뭐 아직까지 학교에 있을 수 있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능력 있는 한까지는. 그래서 내가 갔을 때 그 나이고라라는 유명한 인사행정 전문가가 있는데 그 교수님은 내가 책을 보면서 알았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반가웠는데 한편에 서글펐던 게 이분이 거의 허리를 못 펴는 거야. 나이가 거의 80이 가까워가지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사회의 그것도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런 문화를 우리가 어떤 짧은 인터뷰를 통해서 뭐 검증을 한다, 그게 힘든 거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요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뭐 자세히는 아니라도 그런 논점을 체크를 해놓으면 PSM에서 그게 중요하다. PSM은 뭐 수험적으로 중요한 이슈니까 그렇게 이제 연계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자료에 있는 이야기는 내일 좀 하고, 내일은 그 행정문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정부 관료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고, 어차피 뭐 이게 연속적인 과정이니까 어디서 뭐 꼭 끊어야 된다 이런 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순환 때. 그래서 일순환 때 되면 뭐 첫날이든지 아니면 뭐 혹시 내가 하루 정도 특강을 통해 가지고 예비순환에 대한 리뷰는 한다고. 보통 일순환 할 때도 첫날은 그렇게 하거든. 한두 시간 잡고 우리가 배워왔던 걸 다는 못하지만 중요한 흐름은 대충 한번 이제 설명을 하고 하는데, 그걸 뭐 하루 무료 토큰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하든 그건 나중에 내가 공지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비순환 내용을 한번 리뷰를 하고 일순환하고 연결을 할 수 있다. 자, 내일 마지막 날, 참 22일도 지나고 나면 빠른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내 입장에서는 아득했는데 인생도 똑같다. 인생. 우리 지금 외손녀가 왔는데 집에 이렇게 어릴 때 사진이 있는데 우리 딸 사진하고 외손녀 사진을 섞어 놓으면 어떤 때는 우리도 구분을 못한다. 어릴 때 모습은 똑같아. 지금 큰 데는 좀 안 그런데 어릴 때 사진은 외부 사람들이 오면 이게 딸인지 외손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야. 우리 어릴 때 그 모습 봤을 때 40년이 지났지. 우리 딸이 83년생이지. 84년생. 그것도 83년, 83년생 2월생이니까. 세월이 빠르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내일 내가 다시 한번 부탁하겠지만, 뭐 예비순환 내용이 뭐 어째 보면 넓고, 뭐 어째 보면 뭐 중요한 내용은 정해져 있긴 한데, 여러분이 뭐 한 며칠 쉬고 나서 하루에 많으면 30분, 아니면 하다 보다 10분을 내서라도 매일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자기 거로 그걸 몇 줄씩 정리해놨던 거를 자주 와서 만드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고득점하는 가장 첫 경이다. 그 지금 고생을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그만큼 덜 해도 된다. 근데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그거 다시 삼손한테 절대 못 한다고. 그때 가서 시작해봐야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 고생길로 들어선 거니까 정리했던 거. 그 다음에 혹시 정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해서. 그러니까 어떤 때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 왜 내가 학생한테 30분도 미안해가지고 10분, 20분이라도 하라고 애걸복걸을 해야 되느냐. 정말 안 하거든. 뭐 답안지 보면 막 표시 나는 거야.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래 하고. 자, 내일 보자.